일본 총론 대통령을 맡아주신 정혜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례받은 정혜구입니다. 저는 총론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일본에 대한 서평을 좀 맡았습니다. 우선 서평 처음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근현대 한국 근현대 시기와 이행기 정의라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이제 결국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140, 50년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근현대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그다음에 어떤 폭력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와서야 겨우 이제 좀 민주화되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현대 시기 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행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행기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행기 정의, 그러니까 이행기 정의라는 것은 당시에는 역사 정의를 제대로 관철을 못 시키고 역사가 지난 다음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떤 정의를 찾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근현대가 하나의 이행기라면 오랫동안 걸친 이행기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기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근현대 시기는 한 3번 정도의 커다란 어떤 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세 침탈 속에서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가 되고 그런 속에서 일제의 억압과 폭력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분단이 되던 시기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시기. 해방 후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 이후까지인데 이승만이 집권했던 시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과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문제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독재 시기입니다. 이승만 때부터 그다음에 여기 책에서 나온 것은 노태우 때까지 돼 있는데 독재 시기. 그래서 일제 지배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단 시기, 분단과 전쟁의 시기. 세 번째는 독재 시기.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기 정의를 찾아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다양한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개별 사건 중심으로 이행기 정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행기 정의가 국가가 했을 때는 여전히 과거에 독재 세력이라든지 친일 세력의 후계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힘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이 만들어질 때 타협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기 정의를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처벌하지 못한 제대로 진상규명이라든지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편찬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국가도 하지 못한 그러니까 국가도 이행기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타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가해자의 진상규명을 처벌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의 이제 편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일종의 이행기 정의의 실천이고 특히 이제 국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내용, 가해자의 어떤 행적을 적어놨다는 측면에서 이 열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일종의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정의가 뭔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바로 반헌법 행위자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심판, 역사적인 법정에 올렸다. 그게 이제 이 책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논평할 부분은 주로 이제 총론에서 5명의 이제 대통령에 대해 이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 소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책이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한 번 작품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일대기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각 대통령의 미화되지 않은 민낯입니다.
민낯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 각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 성격, 굉장히 지금은 이제 미화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쭉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각 대통령에 이제 코멘트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각 독재 대통령의 특징들, 그 다음에 각 대통령의 개인들의 어떤 그 권력의 동기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크게 이제 세 개를 좀 봅니다. 하나는 분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전쟁 때 민간인 학살 문제, 거기서 얼마나 책임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독재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에서 많은 잘못들을 했는데 그걸 항상 뭘로 이제 그걸 정당화시켰냐면 반공 가지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독재는 제가 볼 때 반공 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공 독재인데 또 하나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적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일종의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원래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할 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이지 않습니까? 공화국은 원래 의미가 공공의 것, 공공의 사물, 공공의 일, 그런 의미예요. 서양에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하나이고 공공이라는 겁니다. 공공의 일이고 공공의 것이고. 그런데 이승만은 나라를, 국가를 자기 약간 가부장으로서 자기 사유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적인, 국가에 대한 사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 방식은 가부장적인 반공 독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승만 개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자기가 이제 국가를 사유물처럼 생각하고 가부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어떤 정당화의 논리를 반공을 갖다 이제 됐던 그게 이제 이승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박정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저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권력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발전 때문에 자꾸 미화시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한테는 권력욕인데 제가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 전북의 권력욕이라는 걸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만주 사관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또 대한민국 이제 사관학교 전신인 그 경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군인으로서 출세하고 있는데 두 번 다 망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에 일본 장교로 출세하는 것이 망했고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장교가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남노당의 일로가 돼가지고 국위직행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군인으로 좀 출세할 길이 망했는데 그런 박정희를 살려준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장교가 없으니까 다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직이 된 다음에 2년도 안 됐는데 박정희한테 쿠데타 하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자기당 말기에도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도 5월달을 잡았는데 자기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면 정권이 잘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은 항상 쿠데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군인 되는 게 그 두 번이나 이게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지름길로 가는 것, 쿠데타하는 것. 이걸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집권을 했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의 욕심은 일종의 전복이야. 박 뒤집어가지고 이게 권력을 잡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박정희의 캐릭터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고도 성장이 이제 이루어졌죠. 근데 이게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항상 이제 어떤 식이냐면 박정희를 뭔가 바꿔서 얘기해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장기 독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제를 만들어요. 유신체제 만들 때는 경제 성장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특별 선언에서 나오는데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니까 민족의 중흥화 그때 남북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어떤 중흥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유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갖다 대요. 그 경제 발전도 아니에요.
경제 발전의 효과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어떤 민족의 중흥나라를 그 이유로 갖다 유신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강권적으로 이제 그런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의 태도는 전북의 권력으로 이게 끝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독재, 경제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뭐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뭐 쿠데타하고 자기 이걸 했다라고 도치된 그런 어떤 미화된 게 지금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책에는 뭐 제가 볼 때 책에서도 잘 설명이 되겠지만 굉장히 소식을 기해주잖아요. 저는 요새 뭐 한덕 수첩보니까 뭐 비슷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관료로서 중간에서 예를 들어 못하고 맨날 그러다 시간 끌다가 그냥 이제 전두환 일당한테 권력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권력 공백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소심하게 이제 기회주의적인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런 꼴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군대 패거리 집단의 정치라고 그렇게 봤는데 사실 이제 하나회가 신분부의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회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군대 내에서 사주적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많이 본땄는데 저는 박정희는 앞서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희는 쿠데타를 하고 군정을 하고 나서 국민들의 경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죠. 전두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냥 그 간선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훨씬 야만적이에요. 박정희 때 사람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유신시대 때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라는 그렇게 야만적인 측면보다는 좀 덜했어요. 그런데 전두환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람들 죽이면서 집권했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은 제가 볼 때는 군대 패거리 집단이 준비도 안 돼 있는 그 집단이 권력을 착취해가지고 통치를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노태우 정권이 이제 들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좀 뭐랄까 좀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김씨가 이제 분열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결정적인 이제 3당 합당입니다.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겨우 우리가 민주화시켜놨는데 3당 합당을 통해서 대권적 영남 지역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재보수화,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되고 민주화 이후에 보수화된 측면이 3당 합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냈고 불행하게도 김영삼 씨가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영남이 민주 세력이었던 영남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도 지역주의가 지금까지 진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이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화를 굉장히 가로막은 그런 어떤 적이 있는데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노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을 통한 재보수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노태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반헌법 행위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인구가 독재 가해져야 되는 역사적 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역사적 고발은 이게 이제 시효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까 도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 처벌을 못했죠. 그래서 이행이 정의로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이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핵에 의해서 법적인 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대란이라는 반헌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대통령이 여전히 있다는 게 좀 슬픕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이행기 정의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원과 그들의 법적인 처벌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 저도 이제 송호연이 같이 처음에 이제 할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10몇 년 동안에 이런 거대한 일을 좀 해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이 거대한 일을 해낸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이제 편찬위원회 여러분 지키려다가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해주신 분들 굉장히 큰
그 역사에 어떤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최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